예, 부동산 도시계획론 6주차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제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마지막 시간이니까 또 과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10월 1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일 뒤죠.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과제물, 첫 번째 과제물 작성해가지고 도어 시스템의 과제 메뉴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늦을 때마다 일정을 삭감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조금 뭐 7개 그 신문 스크랩하고 의견 제시하는 건데 조금 뭐 한 5개 정도 하더라도 일단은 그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본문에다가 이제 완성해가지고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시 강의안을 띄워가지고 도시관리계획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 40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관리계획제도의 주요 내용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도시계획제도를 보면 도시관리계획은 5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대한 자유를 좀 제한하는 그 규제의 수단, 구체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죠.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와 관련된 계획, 용도구역과 관련된 계획인데 용도구역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5가지가 있고요. 5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들어온 그 용도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째는 이제 기반시설, 기반시설 계획이다라고 그래서 이걸 도시계획시설 계획이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4번째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5번째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내용을 이제 조금씩 살펴볼 텐데요. 뭐 구체적인 건 나중에 집행계획 가가지고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집행계획까지 진도를 나가면은 용도 지역 지구제 그 정도까지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 이 2가지는 아마 진도를 못 나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 때 여기서 이제 조금씩 다루니까요. 여기서 이제 조금 들어보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들 각각의 도시관리계획이 허용할 수 있는 개발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도 국토계획법의 그 해당 조문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 행위 가운데 뭐 특히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세부 종류별로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또 도시관리계획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도지역 지구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니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15호에 보면 보통 그 법의 제2조는 법의 제1조는 그 법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목표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법의 제2조는 그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법 제2조 제15호에 보면 용도지역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단이 건축물,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수단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적으로 삼는 건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첫 번째, 2번째는 공공복리의 증진. 그렇게 하면서 이게 목적이 되고 그리고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28개의 용도가
건축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같으면은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는 걸 건폐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연면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층짜리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1층 면적,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이걸 다 합쳐놓은 게 이제 건축 연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는 걸 용적률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이제 용도지역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은 도시 전역에 걸쳐 구분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떤 필지가 하나가 있는데 조금 커요. 그러면은 그걸 뭐 예를 들어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쪽은 이런 용도지역, A라는 용도지역, 이쪽은 뭐 B라는 용도지역 이렇게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이 필지가 A라는 용도지역이면서 B라는 용도지역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네 가지로 대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지역은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중분류하고요.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중분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그 각각의 용도지역을 또 세 분류해가지고요. 총 21개의 용도지역으로 세 분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이걸 또 구체적으로 21개 용도지역 이제 또 그 정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이런 그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토지 형절 변경의 허가 대상 범위, 건축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차별화해가지고 토지 이용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별로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별로 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의 상한 또는 용적률의 상한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제 높이까지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용도지역 지구 중에 용도지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역에서 규제하는 것, 용도 지역에서 제한을 두는 것, 그것을 강화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용도 지역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그런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구를 10가지로 그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그다음에 취락, 개발진흥, 특정용도 제한, 복합용도, 기타지구 해가지고 10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경관이라든지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는 또 세분을 해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 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10개 용도지구 이외의 용도지구를 또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시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의미하고 도는 그냥 일반 도하고 특별자치도하고 의미하겠죠. 근데 대도시는 뭘까? 뭐 여기 대도시가 나와요 갑자기. 그래서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뭐 수원, 용인, 그다음에 고양, 창원 뭐 이런 도시 살펴볼 수 있고요. 포항도 아마 50만 이상이어가지고 그 대도시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국토계획법에만 나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방자치법에서
특례시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시 중에 그 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한 일반시 중에 인구가 100만 이상인 그런 시를 특례시로 이제 설치를 하고요. 그럼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뭐 저기 뭐라 할까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직책도 이제 뭐 몇 개를 더 늘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법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조만간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 내용이 뭐 대도시에서 특례시로 바꾸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10개 용도지구 이외의 용도지구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조금 뒤엔 이게 특례시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류가 도시관리계획의 종류가 용도구역이죠. 그래서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목적이 나오겠죠.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용도지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나왔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의 제한이 있으면 그것을 또 강화 또는 완화해가지고 적용해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기능 또는 목적을 증진 달성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지역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용도지역의 목적해가지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 이것이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용도지구도 용도지역도 용도구역의 목적을 따라야 되는 거 따르고요. 용도지구도 이거 죄송합니다. 용도지구가 용도지역의 목적을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용도구역도 용도지역의 목적을 따라야 되니까 토지를 좀 더 효율적, 경제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용도구역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뭐 5가지가 있는데요. 용도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국가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구역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2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두 번째는 이제 국가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할 수 있는 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용도 구역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또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구역도 나중에 보시면 이제 공원에 포함을 시키기도 해요. 공원. 그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공원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자연환경 경관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 휴식 공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정하는 것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내지 20년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 그리고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이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여기까지는 전부 다 규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덩어리죠. 규제 엄청납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모두 다 이제 규제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용도 지구에서 제한하는 것을 좀 더 강화시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하는 그런 용도구역인데요. 이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 지구의 어떤 제한을 갖다가 좀 완화시키는 그런 성격으로서의 용도구역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용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물 신축 이거 못합니다. 건축물 뭐 개보수 같은 것도 쉽게 못해요. 그래서 개발 행위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용도구역 그리고 그 앞에 했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이런 것들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용도 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있던 연구원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토지 비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갖다 이제 산정하려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하고 토지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산정을 합니다. 물론 뭐 사람이 산정하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에 넣고 이제 그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이제 산정을 하고 또 좀 조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토지가격 비준표 만들 때 이제 용도 지역별로 만들어요. 그러면 용도 지역 이제 크게 7가지가 있죠. 도시지역 네 종류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뭐 비도시 지역이라고 부르는 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7개 용도 지역 가지고 토지가격 비준표를 만드는데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그 용도 지역 못지않게 규제가 심합니다. 그리고 규제가 뭐랄까요? 확실합니다. 그래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은 또 따로 띄어가지고 8번째 용도지역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다루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개발제한구역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것이다. 또는 뭐 규제가 강한 그런 용도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하는 게 이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 죄송합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기반이 되는 생활기반시설, 그리고 생산활동에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시설,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가지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도시계획시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총 지금 46개. 제가 이거 올해 그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었을 수도 있는데 살펴보질 못했어요. 업데이트를 아직 못했습니다. 뭐 정확하게 2020년 12월 말도 좀 그렇다. 2020년 10월 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46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총 46개 시설로 세 분류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죠? 예전에 54개인가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니까 기반시설은 총 7개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리고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해가지고 7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고요.
교통시설에는 8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하, 아이고 운하 빠졌습니다. 그래서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가지가 들어가고요. 공간시설은 우리가 시설이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것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시설의 의미를 갖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래도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평면적 시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기 막 그 도시의 3대 요소 해가지고 하면서 토지 및 시설 그것 이제 3대 요소 중에 들어가잖아요. 시민과 시민의 활동 그리고 이제 토지 및 시설 세 가지였는데요. 그때 이제 시설에는 평면적 시설도 있다. 그래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유통 공급 시설 보시면 뭐 유통 업무 설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시장, 그다음에 뭐 방송통신시설,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은 8가지가 있는데요. 학교서부터 시작해서 뭐 공공청사,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방제시설도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도 방제시설에 포함이 되고요. 유수지, 저수지, 뭐 사방설비, 방조설비 해가지고 8가지가 있고 보건위생시설은 예전에 되게 많았어요. 한 7가지인가 됐었는데요. 줄여가지고 이제 7가지로 정말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사시설이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뭐 이렇게 이제 정말 5가지로 구분을 해놨었는데요. 그걸 몽땅 다 합쳐가지고 장사시설로 이제 좀 하나로 합쳤습니다. 환경 기초시설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수질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그리고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환경 기초시설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46개의 기반 시설이 있고 이것들 중에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자, 그럼 도시계획 시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 차원에서 미리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기반 시설을 건설하거나 유지 개량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시설 설치라든지 개량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도시계획 시설의 의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시설로다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 그 해당 부지에다가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개발 행위 허용하지 못하도록 또 규제를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긴 한데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지 않고 방치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개인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2000년에 옛날 구 도시계획법을 개정해가지고 2가지 이제 그 개선 방안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토지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된 후에 10년이 경과하면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해가지고 토지 매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가 지목이 대이면서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하고 10년이 경과한 그런 토지에 대해서 뭐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매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토지 매수 청구권 제도를 갖다 도입을 했고요. 2번째는 효력을 상실하는 그런 제도를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고 20년이 넘었는데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효력 자체를 자동적으로 상실하도록 만드는 뭐 일몰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2번째 효력 상실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년 전인가 2020년이니까 작년이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도시 자연 공원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공원도 그 도시계획시설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으로다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공원으로다가 공원이란 도시 계획시설로 이제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공원으로 만들지 않고 놔두는 그래서 20년이 지난 경우 20년이 아니라 그건 정말 15년인가 15년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일몰제를 적용해 가지고 그 공원으로서의 그 도시계획 시설 그 효력을 갖다가 상실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장기 미집행 시설 효력 상실 제도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정비사업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것들 말고도 그 정말 뭐 자유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그 자유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뭐 이것들을 한꺼번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요 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분리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이 정비 사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까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지금 주말 간상격으로 저기 도시개발 사업 및 정비 사업 계획은 지나갔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도 마찬가지로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뭐 이렇게 이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요 부분을 갖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은 그러니까 좀 그 토지 이용 관리 측면에서 용도 지역에 비해서는 가구별 또는 필지별로 좀 더 세부적입니다. 그래서 뭐 건축물에 대한 배치, 그다음에 건축물의 형태, 색채, 건축선, 그리고 경관 이런 것까지도 제한할 수도 있고 유도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5가지 종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는 그 5가지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는 절차도 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그 도시 관리 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시 관리 계획도 이제 다 진도를 나갈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 계획의 수립 절차 살펴보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절차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조사, 도시 관리 계획 입안, 그리고 이제 입안 및 결정, 그리고 기초조사,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고시 및 연락 이런 4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그 입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죠.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입니다. 근데 국가계획하고 관련된 경우와 같은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때는 시장군수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또 입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기본계획의 입안권자는 기본적으로 시장군수였잖아요. 도지사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도지사는 이제 승인만 내리는 그런 거였는데 도시관리계획은 입안권자가 기본적으로 시장군수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도지사도 입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지역의 주민도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등에 대해서는 입안권자한테 입안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안이 이런 제한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입안권자가 이제 그 제한을 받아들여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뭐 변경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등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꼭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민 의견 청취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을 하든지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을 한 도시관리계획 또는 뭐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이것도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입안을 하고 스스로 또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입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그때는 요 행정기관의 장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부 장관, 그리고 뭐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안전부죠.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뭐 이제 그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고 한다. 스스로 입안해서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도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면 그때는 시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 서류를 관계된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고 그래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또 고시 및 열람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도시관리계획의 그 수립 절차 크게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관리계획 고시 및 열람이라고 하는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기초조사, 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뭐 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입안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마친 다음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해야 된다.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결정을 하기까지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고 열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과 개발행위 허가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과 함께 개별 토지의 이용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이제 개발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합니다. 근데 개발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설정해 놓고 실제로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 행위 허가 제도는 그 도시관리계획에서 설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특정한 개발 행위를 구체화하는 허가 기준 그리고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이 되는 개발 행위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그리고 토지 분할, 그리고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물건을 적치해 놓는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면 그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기 위한 받으려면 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서도 국토계획법 5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개발 행위의 규모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상업,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지역은 1만 평방미터 미만, 공업 지역은 3만 평방미터 미만, 보전 녹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5천 평방미터 미만, 관리 지역, 농림 지역은 3만 평방미터 미만 해가지고 요 개발 행위의 규모,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을 갖다가 여기에 이제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은 이제 시장군수가 이제 또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그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도시관리 계획에도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 도시관리 계획에서 그 허가의 범위, 그 허가 대상의 범위를 결정을 한다라고 정해놓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결정된 도시관리 계획이 개발행위 허가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네 번째로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뭐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이런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허가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그리고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필요한 용지가 있죠. 부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적절해야지 개발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뒷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한 번쯤 읽어드리는 그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면 뒷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집행계획에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 여기서 하고 끝마칩니다. 더 이상 용도지역 지구제 빼놓고는 그 뒤에 있는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계획 해가지고 그 부문별 계획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근데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같으면은 뒤에서 설명을 드려야 집행계획에서 맨 마지막에 집행계획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정비회사라든지 아니면 정비회사 같은 데 이제 좀 많이 많이 들어가실 수 있고 뭐 건축회사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냥 한번 읽어드리고 끝냈습니다. 조금 관심이 있으면 그 교재를 찾아보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6주차 강의는 3개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90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다음 주차 7주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